공항은 새로운 곳을 향한 설레임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지인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는 곳입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줄 서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녀는 초조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에 있는 여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대가로 사랑하는 여동생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게 된 영국 귀족 가문 출신의 고위국가직 분석가였지만 그 고집과 자존심은 결국 한국에 도착한 이후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최고급 혜택을 누리며 귀하게 자랐던 그녀는 한국인과 결혼한 여동생을 오랫동안 외면했었는데요. 그러다 아버지의 권유로 찾아간 한국에서 마주한 여동생의 뜻밖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의 감정에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영국 귀족 가문 출신의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함께 들여다보시죠.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너 헤이스팅스입니다. 영국 국립의료원 본부에서 정책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일어나서 차트와 데이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정보다는 수치가, 직감보다는 통계가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왔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항상 3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 예산 분석표, 다른 하나는 인구 통계, 마지막은 정책 효과 측정 그래프죠. 동료들은 저를 인간 계산기라고 부르곤 했어요. 농담이겠지만 그리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직 외교관이었고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일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신 후 저희 집에 한국인 유학생이 간병 도우미로 왔었거든요. 미나라는 이름이었죠. 미나는 처음에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어머니께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저와 여동생 올리비아까지 챙겨주곤 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어머니는 그날 밤 홀로 계시다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고 저와 올리비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기만 했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게 그때부터 제 신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개인의 문제라는 걸 알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제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런던의 회색 건물들처럼 저의 삶도 정확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예산회의, 목요일엔 정책 검토, 주말엔 데이터 정리. 이런 루틴이 저에게는 안전했어요. 변수가 없으니까요. 동료들은 가끔 제게 너무 차갑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게 전문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정책에서 감정적 판단은 위험하니까요. 수치가 보여주는 것만 믿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런 제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여동생 올리비아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연락이 뜸했던 올리비아가 어느 날 갑자기 메일을 보내왔거든요. 그 메일을 받는 순간 저의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일을 받은 건 화요일 오후 3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시간까지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제 손이 떨렸거든요. 2년 동안 소식이 없던 올리비아가 보낸 메일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언니, 나 결혼했어. 메일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서울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했고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앞에 커피 잔이 덜컥 흔들렸어요. 손에 힘이 빠져서 말이죠. 한국이라고? 하필 거기서?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올리비아가 왜 그 나라를 선택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올리비아, 정신이 나간 거니? 왜 하필 한국 같은 곳에서 평생을 낭비하려고 하는 거야? 당장 돌아와.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어요. 너무 감정적이었거든요. 다시 써봤습니다. 축하는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클지 모르잖아. 그리고 아이까지. 이것도 삭제했죠. 결국 저는 그 메일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올리비아에게서 추가 연락은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답장을 안 하면 전화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아마 제 반응을 예상했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감정을 숨기는 게 서툴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엘리너, 올리비아 소식 들었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쉬었습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걱정이 되던 차였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필 한국인지. 제가 말하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엘리너, 내가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내 여동생이야.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싶지만 지금 내 몸으로는 어렵다. 너라도 한번 가서 올리비아를 만나보면 안 되겠니? 그 애가 정말 행복한지 확인해달라. 저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제가 왜 그런 곳까지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리비아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엘리너,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기억하니? 자매는 서로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NHS 본부에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시아 의료 시스템 현황 파악을 위한 단기 출장이라고 명목을 정했죠. 사실은 여동생을 보러 가는 거였지만 공식적으로는 업무였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더 편했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올리비아가 그곳에서 제대로 살고 있을까? 혹시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약속을 어기고 사라진 미나의 모습 말이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예상과 다른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시설,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하겠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친절했고 절차도 매끄럽게 진행됐죠. 제가 예상했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나오니 올리비아가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여동생은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 살이 올랐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임신한 배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언니. 올리비아가 달려와서 저를 안으려고 했지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심해, 배 때문에 다칠 수도 있잖아. 사실은 어색해서였지만 실용적인 이유를 댔어요. 올리비아 옆에는 한국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엘리너 씨. 저는 김준호입니다. 올리비아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준호의 영어는 생각보다 유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더 이상의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이건 감정이 아닌 임무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창밖 풍경이 계속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고 도로는 깨끗했어요. 런던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였죠. 이상하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니, 어때? 서울 처음이지? 올리비아가 신나게 물어봤지만 저는 시큰둥하게 답했어요. 생각보다 발달했네. 하지만 겉만 그럴 수도 있잖아.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도 다른 대도시처럼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겸손한 태도였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리비아가 예약해준 호텔은 깔끔하고 서비스도 좋았어요. 직원들은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줬고 시설도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 관광객용일 거야. 진짜 모습은 따로 있겠지.
방에 짐을 풀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오히려 더 경계심이 들었거든요. 올리비아가 속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좋게 보이는 건 다 가짜일 수도 있어. 저녁에 올리비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내일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을래? 준호가 한국 음식 해주고 싶다고 해.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 한국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을까? 나는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저는 핑계를 대려고 했지만 올리비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언니 입맛에 맞게 준비할게. 그리고 언니가 좋아하는 스프도 만들어줄게. 결국 저는 승낙했습니다. 어차피 올리비아의 생활을 확인하러 온 거니까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의심했어요. 내일 진짜 모습을 보게 되겠지. 아마 실망스러울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의 식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올리비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올리비아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죠. 런던 집에 있던 바로 그 그림들이었습니다. 언니, 여기 앉아. 올리비아가 소파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준호는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고 집 안에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코를 찡그렸어요. 낯선 향신료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뭘 만드는 거야? 제가 물어보자 올리비아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삼계탕이야. 준호가 언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어.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 곧 준호가 커다란 그릇에 담긴 닭 한 마리를 들고 나왔어요. 뜨거운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인삼과 대추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엘리너 씨, 이건 한국의 전통 보양식이에요. 몸이 허할 때 먹으면 기력이 회복돼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닭을 통째로 끓인 음식이라니. 영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올리비아를 위해서 참고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올리비아가 자연스럽게 손으로 닭고기를 찢어서 먹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포크나 나이프 없이 말이죠.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올리비아,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손으로 먹는 게 예의인가? 이게 정말 문명화된 식사 방법이라고 생각해? 올리비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준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언니. 올리비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엘리너 씨, 삼계탕은 원래 이렇게 먹는 음식이에요. 뜨거운 국물에 닭고기가 아주 부드러워져서 손으로 찢어 먹는 게 자연스러워요. 문화적 차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문화적 차이라고요? 그럼 모든 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나요? 기본적인 식사 예절도 없이? 언니, 너무해. 올리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호가 언니를 위해서 정성껏 만든 건데. 저는 더 격해졌습니다. 정성이라고? 올리비아, 너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야? 전통이 감정을 낮게 해주지는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해봐.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올리비아가 울음을 터뜨렸고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엘리너 씨.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배려가 부족했네요. 포크와 나이프 가져다 드릴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계속 찜찜했습니다. 올리비아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왜 올리비아가 저런 식으로 변했을까? 새벽 2시쯤 문자가 왔어요. 준호에게서였습니다. 엘리너 씨, 오늘은 죄송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올리비아 몰래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요. 올리비아가 말해줬어요. 당신이 한국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리비아가 준호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미나 이야기까지 말이죠.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대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결국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날 오전 올리비아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언니, 오늘 시장 구경 어때? 임신하고 나서 전통시장 가는 게 재미있어졌어.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나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준호와 만나기 전까지 시간도 있었거든요. 명동 근처의 전통시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다시 예상과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언니, 여기 과일 정말 맛있어. 올리비아가 사과 가게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사과 조각을 건네주셨어요. 외국 손님이네요. 맛봐보세요, 달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받아서 먹어봤습니다. 정말 달고 아삭했죠. 맛있네요. 제가 영어로 말하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언니, 여기 앉자. 올리비아가 시장 한편의 벤치를 가리켰어요. 배가 무거워 보였거든요. 앉아서 쉬는 동안 올리비아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야.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직 성별은 모르지만 건강하대. 저는 그 작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 생명체의 모습이 보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언니.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얘 이름, 엄마 이름으로 지어도 될까? 물론 언니가 좋다면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로즈였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원에서 장미를 기르시던 분이었죠. 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셨잖아, 장미꽃. 그리고 언니랑 나를 정말 사랑하셨고. 이 아이도 할머니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좋겠어. 올리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대신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언니, 배고프지 않아? 떡볶이 먹을래? 올리비아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떡볶이라는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빨간 소스에 떡과 어묵이 들어간 음식이었어요. 첫 맛은 달콤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살짝 매운맛이 올라왔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올리비아와 함께 길거리에서 사 먹던 감자칩이 생각났어요. 어때, 맛있지? 올리비아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나쁘지 않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 순간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올리비아와 편안하게 보낸 시간이라는 걸 말이죠.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나면서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 언니가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저는 웃었나요? 스스로도 모르게 말이죠. 저녁 7시, 올리비아의 집에서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준호가 직접 고기를 구우며 저를 위해 상추에 싸서 건네주었어요. 엘리너 씨, 이렇게 드시면 돼요. 한국식이에요. 저는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입 베어 물자 의외로 맛있었어요. 고기의 기름기와 상추의 아삭함, 그리고 된장의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뤘죠. 생각보다 괜찮네요. 언니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올리비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를 쓰다듬는 손길이 무척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식사 후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한강에서 산책 어떠세요? 올리비아도 산책하면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한강 다리 위에 서니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강물에 비쳐서 정말 아름다웠어요. 런던의 템스강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죠. 예쁘지? 올리비아가 제 팔짱을 끼며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거든요.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엘리너 씨, 어제 말씀드린 이야기. 지금 해도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긴 했어요. 올리비아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국인 간병인이 약속을 어기고 떠났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 일로 상처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한국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알아요, 그 정도는. 하지만 그때 그 간병인이 어머니를 두고 떠났어요. 미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약속했거든요.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상태가 악화되셨어요. 만약 미나가 있었다면, 만약에 말이죠. 올리비아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도 그거 알았어. 그래서 언니가 한국을 떠날 수 없었단 것도 떠날 수 없었다고. 저는 올리비아를 쳐다봤어요. 언니는 미나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붙들고 있었어. 어머니와의 마지막 기억이니까.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저는 미나에 대한 분노를 통해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줘도 돼, 언니. 올리비아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어머니도 언니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야.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강의 찬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그 오래된 상처를 누군가와 나눈 기분이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너 씨, 한국에 있는 동안 저희가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진짜 가족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가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올리비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아기 옷 사러 가지 않을래? 스스로도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정말, 언니가. 올리비아의 답장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명동의 아기용품점에서 저는 작은 노란색 우주복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어때? 남자든 여자든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니 취향이네. 올리비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예뻐. 계산을 하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 가족은 여기에 있구나.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도 신기했습니다. 오후에는 올리비아의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는 영국식 감자 스프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시던 그 스프 말이죠. 언니가 요리를 한다고? 올리비아가 신기해했어요. 가끔은 해. 특별한 날에만. 저는 감자를 썰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요리는 거의 안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준호가 옆에서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향이 정말 좋네요. 어머니 레시피인가요? 네, 어머니가 아플 때도 이 스프만큼은 드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저으면서 대답했어요. 이제는 슬픈 기억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녁 식사 때 테이블 위에는 제가 만든 감자 스프와 준호가 준비한 한국 반찬들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영국식과 한국식이 한 상에 어우러진 모습이 묘했어요. 이상하게 잘 어울리네. 올리비아가 스프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생각보다 조화로워. 저도 동감했어요. 서로 다른 음식이지만 따뜻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식사 후 올리비아와 준호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언니 선물이야.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사진 앨범이 들어있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시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 떡볶이를 먹는 장면, 한강에서 올리비아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언니가 웃는 모습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초음파 사진과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로즈에게. 할머니와 이모가 기다리고 있어. 사랑을 가득 받고 자라렴. 그 글을 읽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마음의 눈물이었죠. 고마워. 저는 올리비아와 준호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한국에 대한 편견은 사라졌고 대신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내일이면 런던으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올 이유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짐 속에는 올리비아가 준 사진 앨범과 아기 옷, 그리고 한국에서 산 작은 기념품들이 들어있었어요. 올리비아와 준호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공항까지 와줘서 고마웠죠. 언니, 정말 가는 거야? 올리비아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꼭 올게. 이번엔 휴가로. 저는 올리비아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약속이었죠.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엘리너 씨,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준호 씨, 올리비아 잘 부탁해요. 그리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뒤돌아봤어요. 올리비아가 배를 쓰다듬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기내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원래는 의료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가져온 거였는데 다른 내용을 쓰고 있었어요. 한국의 사회 시스템과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이었죠.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의 따뜻함, 가족 중심의 문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데이터가 아닌 감정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왔어요. 메뉴판을 보니 비빔밥이 있었습니다. 주저없이 선택했죠. 며칠 전이었다면 절대 시도하지 않았을 음식이었는데 말이에요. 비빔밥을 비비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떡볶이를 먹을 때 보여준 자연스러운 모습이 이해됐거든요. 음식에는 그 나라의 정서가 담겨 있었어요. 런던에 도착해서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잘 도착했어요. 올리비아는 어떻던가? 아버지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아버지.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틀렸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도 올리비아에 대한 걱정도. 그래. 다행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어요. 집에 도착해서 사진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처음에는 경계하고 의심했던 제 모습, 그리고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들. 마지막 페이지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로지야, 이모가 꼭 보러 갈게. 할머니 이야기도 많이 들려줄 거야. 그날 밤 올리비아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잘 도착했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연락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정말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줘서.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언니 사랑해. 우리 아이도 언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일주일 후 NHS 본부에서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시아 의료 시스템의 인간적 접근법에 대한 연구였어요. 단순한 수치와 데이터가 아닌 사람 중심의 의료 문화에 대한 내용이었죠. 동료가 물어봤어요. 엘리너, 한국 출장 어땠어? 많이 달라 보이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어요. 진심은 계산이 아니라 경험으로만 측정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차트와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지금까지 감동 주점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